올 시즌도 우승 경쟁은 많은 분들이 두 팀을 꼽았죠. 맨체스터 시티랑 리버풀. 근데 시작은 달라요. 일단 맨체스터 시티는 무난하게 2연승을 제출했고, 물론 리버풀은 부상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선발 라인도 꾸리는 데 있어서 조금의 애를 먹긴 했습니다만은 결과만 봤을 때는 2연속 무승부니까 승점을 4점 드랍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텐데 여기에 누네즈가 리그에서 선발로 나왔는데 퇴장을 좀 당했죠. 맞아요. 안필드 데뷔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데뷔전에 아주 너무 좀 좋지 않은 그런 본인의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 동작을 하나로 그냥 표현하면요, 이거 했어요, 이거. 맞아요. 머리를 한번 먼저 시롱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안데르센이 피해가지고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밀었는데 갑자기 빡 해가지고 박치기로 그냥 퇴장을 당했던. 안데르센이 키가 크잖아요. 누네즈가 약간 하는 게 더 위협적으로 보여.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맞아. 그런 시각적인 느낌도 주니까. 자, 그래서 경기 기록을 좀 보면 슈팅 5번에 유슈팅 0번. 이거 그 전반전 막판에 과이타코 키퍼가 좀 나와서 처리할 때 골대가 비어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빅찬스 있었어요. 누네스가 거기서 슈팅 임팩트가 그거 너무 크게 빗 맞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 삑살이 난다고 하잖아요. 삑살이. 근데 삑살이 맞고도 그래도 그 서 있는 위치가 괜찮아서 일단 골대를 맞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궤적이 묘해가지고 나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도 거의 그렇게 봤는데 오히려 제대로 맞았으면 득점 확률이 더 높아졌을 그런 장면이긴 했었죠. 냉정하게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유슈팅 연계라는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터치, 그 슈팅에서의 어떤 임팩트 다 좀 아쉬운 모습에 있었던 누네스 선수였고, 자, 패스 시도 9번에 성공 6번, 패스 성공률 67%, 전체적으로 연계 과정에서의 인상이 덜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빅찬스 미스 2번, 드리블 성공 1번인데 저는 다시 한 번이 폼부에 찍힌 패스 시도 횟수가 아마 프리미어리그 공식 기록 하나 아마 한두 개 오차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되게 적은 범위거든요. 그렇죠.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경기 영향력이 역시 적었다라는 걸 이 스탯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57분 소화에 유슈팅 연계인데 퇴장을 1개라는 거. 퇴장 하나가 역시 좀 뼈아프게 다가왔죠. 그리고 이거 아시겠지만 다이렉트기 때문에 몇 경기 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일단 다음 경기 맨유전인데 누네스 선수 못 나오고 그러면 최전방에 세워야 될 자원이 일단 피르미누가 있는데 이번 경기 피르미누가 부상 예방 차원에서 빠졌습니다. 만약에 피르미누, 요즘도 은근히 피르미누가 좀 잔부상이 있는데 만약 피르미누의 그 경기 핏이 매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최전방에 누구를 세울지를 리버풀은 좀 고민스러울 수 있고 조타가 이번에 안필드에 와서 경기를 보긴 했거든요. 근데 벤치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상 이슈가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누네즈의 퇴장은 저는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퇴장이라고 생각을 바보 하고 같은 퇴장이에요. 밀러가 가서 나가라는데 그 누네즈가 좀 흥분을 한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 나가라면 나가야지 팀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그러니까요. 이 경기. 그리고 팀 입장에서 이런 행동으로 본인이 그냥 뭔가 더 징계 소지를 남기는 거 이거는 자체가 자기가 못 참은 거야. 물론 뭐 안데르센이 툭 치고 뭐 그 이전에 어떤 신경전이 있었는지 모르죠. 뭐 축구하다 보면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 근데 어쨌든 일단 그 보여진 영상으로 봤을 때는 누네스가 머리로 먼저 이런 그 경합에 시도를 했던 것 자체가 일단 좋은 행동이 아니었고. 그래요. 맞아요. 결정적으로 상대가 툭 쳤다고 해도 거기에 말려들어서 아예 더 큰 행동으로 보복을 하려 했다는 거, 대응을 하려 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좀 팀을 위해서 좋은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만한 어떤 내용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봤을 때 그 축구 규정은 그걸 있죠. 보복행위를 더 빡세게 엄격하게 좀 보죠. 예전에 그 마시알이 토트넘전인가 퇴장을 당했던 때도 그 본인에게 공격 들어오고 팔꿈치로 이렇게 가격을 해서 오히려 보복 행동을 하면서 그게 더 강하게 퇴장이 들어왔던 그런 좀 근거가 된 장면들이 있었죠. 이거는 규정상 당연히 보복 행위는 더 감정이 실린 장면으로 보고 그러면서 위협적인 폭력적인 행위가 나온 장면으로 보기 때문에 규정상 누네스가 퇴장이 처리된 거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네즈 퇴장이랑 별개로 이제 무승부가 얻었기 때문에 경기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후반전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날은 뭐 4백을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사실상 5백을 들고 나와서 내려앉아서 경기를 했고 위쪽에서는 자하의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패턴이었는데 이거에 굉장히 공수 모두 고전했어요. 맞아요. 5-4-1을 준비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마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에 비에라 감독이 이 전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순위권 높은 팀들도 이렇게 상대할 수 있다. 이걸 한번 좀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에제랑 자와 같은 역습에 능한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이제 누네스 입장에서 얘기로 좀 넘어가면 누네스가 이전 경기들은 맨시티 상황을 보면 그때 공격으로 좀 올라와야 했던 상황이었죠. 맨시티가 뭐 0대1로 지고 있고 1대1로 균형이 맞춰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맨시티는 그때 공격으로 올라와야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후방 지역에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풀럼 토신 아다라비오랑 이제 그 팀님이 센터백 조합인데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아무래도 물론 토시는 굉장히 좀 좋은 수비수긴 하지만 팀님 쪽에서는 은근히 치명적인 실수가 좀 있고 결정적으로 승격 직후 첫 번째 경기고 이 선수들의 어떤 그 승격 팀으로서의 위치를 봤을 때 누네스가 교체 팁에 대해서 후반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무래도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앞선 두 경기는 수비 진영에서 모두 공간이 있었고 이 경기들에서 누네스는 배후 침투를 활발하게 가져가고 그러면서 상대가 누네스의 침투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죠. 그리고 공간이 있으니까 누네스가 어쨌든 키가 크다 보니까 공중볼 싸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펠리스전은 달랐습니다. 펠리스는 5-4-1 형태의 수비를 보여줬고 조엘 워드와 안데르센이 1대2의 구도로 계속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좌우 윙백에 있는 클라인과 미첼은 리버풀의 폭을 벌리고 있는 살라 아니면 왼쪽에 로버슨에 대한 수비를 좀 가져갔고 그럴 때 발생되는 사이 공간은 슐럽과 두쿠레가 적재적소에 커버를 하면서 후방 숫자를 늘려주는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최전방 누네스는 아무래도 박스에 좀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누네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수비수가 계속 꽁꽁 묶고 있었고 그 중에서 안데르센은 공중볼 처리 능력이 꽤 있다 보니까 그렇죠. 키가 크죠. 누네스와의 제공 공격하면서 거의 대부분 안데르센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누네스는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리버풀이 리그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상대팀들은 밀집 수비를 펴거든요. 그렇죠. 특히 안필드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누네스는 분명 새로운 팀에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밀집 수비의 어떤 상대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준비는 필요해 보인다. 근데 그게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가운데 움직임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누네스가 계속 박스 안에 고립이 되니까 윙포드가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동선이 겹쳤죠. 게다가 누네스가 결국 이 박스 안 고립을 풀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지는 동선도 가져가긴 했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마다 터치와 패스 미스가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흔히 이제 공격수가 내려와서 이선이나 중앙 미드필더에게 리턴 패스를 주는 과정이 공격수의 어떤 그 연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가 좀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턴 패스가 거의 대부분이 미스가 났어요. 삑사리가 나면서 아까 보았던 패스 시도 9번에 성공 6번. 전체적인 패스의 수도 적었고 움직임도 부족했고 터치와 패스에 있어서도 볼을 잘 간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네스의 경기 영향력은 상당히 좋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이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로 나왔을 때 확실히 좀 숙제들이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 앞서 이제 형철이도 얘기했던 대로 맨시티와 풀럼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때 경기에서 누네즈는 교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 반면에 누네즈는 집중력이 좀 살아있던 시점이기도 했었고 공간에 있어서 누네즈의 동선이 어떻게 본다면 안 풀리는 선발 라인업에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을 때보다 그 당시의 동선이 훨씬 더 좁게 본인이 가져가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팀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수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네즈가 공간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뭔가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지 못한 거는 앞으로도 좀 큰 숙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교체 출전을 하면 일단 체력적인 부분에 우위가 있고 그리고 그 풀럼전의 경우는 피르미노가 선발이었는데 피르미노랑 누네스의 스타일이 갑자기 달라지니까 그렇지. 풀럼 수비수들이 거기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저는 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이 나왔는데 이렇게 선발로 나오는 경기 그리고 그러면서도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편다? 누네스가 여기서 어떻게 잘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큰 숙제이기도 하고 누네즈는 선발로 쓰려고 데려온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선발 데뷔전에서 좋지 않은 출발을 한 거는 전체적으로 일단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한데 어린 선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좀 공교롭게도 누네스가 퇴장당한 다음에 리버풀 경기력이 더 살아났습니다. 맞아요. 왜냐? 윙포드가 아까 그 누네스가 박스 안에 머물다 보니까 동선이 겹쳐서 중앙으로 잘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중앙 미드필더의 어떤 문제도 좀 있기는 합니다. 밀너와 엘리엇 쪽에서의 어떤 그 물론 엘리엇은 이번에 전 잘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밀너 쪽에서의 어떤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나 같은 부분들은 조금 윙포드와의 어떤 연기에 있어서는 좀 보탬이 되지 못했고 아무래도 엘리엇이 좀 더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살라가 터치라인에 따라 넓게 벌어지면서 윙포드가 중앙으로 관여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분명 이유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 쓰리톱의 역할로만 놓고 봤을 때 누네스 자리에 만약 이번에 마네가 있었다면 아니면 전성기 시대에 피르미노가 있었다. 전성기 때 피르미노가 있었다면 저는 조금 더 경기력이 나았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마네랑 그 예전 전성기 때 피르미노는 좀 더 측면으로 빠지고 볼을 간수하고 센터백을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잘 가져가니까 근데 누네스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최전방에서 고립이 되고 공간을 못 만들어주니까 윙포드가 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쓰리톱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저는 나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보면 누네스 퇴장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리버풀이 살아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멘탈적인 각성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더 선수들이 뭔가 10명인데 더 뛰어야 돼 라는 느낌으로 좀 분투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루이스 디아스의 원더골이 나왔죠.
멋지더라. 네,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전술적인 이유도 있다고 봐요. 누네스가 없으니까 지난 시즌까지도 합을 맞추었던 선수들 위주로 이제 익숙한 선수들 위주로 리버풀의 선수단이 피치에 구성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윙포워드의 동선이 더 자유로워졌고 선수들 간의 합도 더 매끄럽게 잘 맞고 좌윙 포워드로 중앙으로 들어와서 상대 수비를 당기고 공간을 창출하고 연계를 더 활발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리버풀의 경기력이 살아났다. 누네스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로가 될지 이번 경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리버풀은 지금 불안한 게 역시 밸런스입니다. 풀럼전도 팰리스전도 역습에서 지금 실점이 났는데 이 역습에 있어서 일단 팰리스는 효율적인 역습을 좀 펼쳤죠. 5-4-1 전술로 이 비에라 감독 부임하고 원래 팰리스가 빌드업을 되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전술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잘 후연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팰리스도 은근히 좀 약간 그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휘둘렸어요. 막 리버풀이 롱볼 때려놓고 이럴 때. 왜냐면 전술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초반에 공세를 펼쳤을 때는 불안해했었는데 그때 골든타임을 놓친 게 리버풀이 좀 경기를 어렵게 풀었던 이유가 되겠죠. 그때 골 넣었으면 쉽게 갔을 건데. 맞아요. 그리고 그때 있어서 누네스가 기회를 살렸어야 되는데 살리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제랑 자하의 개인 능력을 극대화해서 좀 효율적인 역습을 펼쳤는데 역습에 리버풀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백의 부상 이슈. 코나테랑 마팁이 부상입니다. 자, 마팁 지금 출발이 좀 좋지가 않아요. 지난 시즌 부상 없었는데 올 시즌 시작하자마자 부상이기 때문에 예전에 아게르처럼 1-1-3 때 아게르가 되게 꾸준하게 잘 뛰었고 13-14 시즌 때 갑자기 잔부상이 많아졌던 생각이 좀 나거든요. 마팁도 좀 그 수준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코나테와 마팁이 동시에 나가고 고메스는 타박으로 인해서 교체 출전을 했지만 그 기사를 보니까 선발로 뛸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0분 풀타임 핏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결국 필립스가 나왔는데 필립스는 물론 이제 이 선수는 공중볼 처리는 잘하지만 워낙 발이 느려서 윌프리드 자하의 표적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자하가 그 역습할 때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데 반다의 그 등 뒤에 있어요. 왜냐면은 반다이크 위치만 보면 필립스는 내가 언제든지 따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반다이크 그래서 그 뭐 옵사이드였었나? 뒤쪽으로 파고드는 장면에서도 반다이크 위치만 보고 필립스 위치는 신경도 안 쓰고 앞으로 뛰어가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센터백의 부상 이슈는 분명 첫 번째 리버풀의 역습 실점의 빌미가 좀 되고 말았고 두 번째는 파비뉴의 폼입니다. 이날 파비뉴가 좀 여러 차례 미끄러지기도 했고 전반 내내 수비적으로 에제를 상대할 때 파비뉴가 좀 털렸어요. 1차 저지선을 파비뉴가 형성해주지 못하면서 올바른 수비 커버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나마 후반에 괜찮았는데 경기 감각을 좀 빨리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유는 그냥 팀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느낌이 강합니다. 1차 저지선이 약해졌어요. 예전에 리버풀 하면은 추억의 이름이지만 햄밀둠이라고 했을 때 되게 햄밀둠 예전에 그 웨스트 유니온 이거 그 스폰서 발표할 때 이렇게 3명이서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맞아요. 딱 봐도 약간 빡세 보이잖아요. 많이 뛰면서 활동량 가져가고. 근데 그때 에너지 레벨과 비교했을 때는 점점 그 레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당장의 커뮤니티 실드와 비교해서도 당장 이번에 밀너가 선발인데 그때 밀너랑 지금 밀너랑 벌써 한 6년 정도 지금 시간 5-6년 지났거든요. 나이가 더 먹었는데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기 힘들죠. 예전에 리버풀은 대단한 활동량으로 상대 압박을 지원했는데 점점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팀적으로 중원 보강이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계속 이 에너지 레벨에 대한 문제, 1차 저지선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중원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얘기를 추가하면 공격에 있어서 하비엘 리엇이 분명 이번 경기 좋은 움직임과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살라하고 마무리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 동선 분배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클롭 감독이 잡아줄 필요성은 저는 좀 있었다고 봤어요. 물론 엘리엇은 잘했습니다. 근데 살라까지 효과적으로 살려주기 위해서는 둘 간의 콤비네이션은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좀 하고 싶고 밀너와 디아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밀너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루이스 디아스가 아래에서 좀 볼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루이스 디아스는 사실 중앙으로 못 들어오니까 이거는 누네스의 고립을 풀기에도 또 루이스 디아스의 어떤 그 드리블링을 박스 근처에서 살리기에도 좋은 형태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버풀은 어쨌든 상대가 눌러 앉았기 때문에 밀너와 엘리엇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관여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중원 간격의 문제, 밸런스의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원이 올라오는 것과 별개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부분에서 다른 순위 경쟁 팀들만큼의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얘기하면 중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클롭 감독이 여전히 중앙 미드필더 보강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논조를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버풀 팬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굉장히 좀 크죠. 그러니까 이게 형철이의 업된 톤으로 우리가 쭉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팀 팬들은 보면은 타 팀 팬들이 보면은 아니 그래도 리버풀 살라 그래도 잘하고 누네즈도 뭐 언젠간 잘할 거고 반다이크도 있고 알리송도 있고 한데 너네 왜 이렇게 엄살 피우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첫 번째 경기 그 풀럼전 그리고 이번 팰리스전. 크리스탈 네. 팰리스전까지 보면은 형철이가 이렇게 군데 요소 공격수부터 미드필더 수비 쪽 물론 골키퍼 얘기는 안 안정이 했습니다만은 있으니까. 그렇게 위쪽에서의 밸런스라던가 뎁스 문제는 리버풀 팬들이 충분히 불만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커뮤니티 실드에서의 좋은 경기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결국 리그 우승에도 도전하는 팀인데 그 두 경기에서 모두 미끄러졌으니까 이거는 맞아요. 저는 너무 이해를 해요. 네, 이연무라는 결과만 보더라도 맞아. 안 좋은 출발이고요. 내용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네, 현재까지는 그런 리버풀의 시즌 초반 분위기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누네스는 퇴장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고 네. 멘탈 약한 모습을 벌써부터 보여주면 안 됩니다.